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요즘 증시가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고 있죠. 계좌가 안정권에 들어온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동안 벼텨낸 결과 충분히 축하할 만한 구간인데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편해질 때 리스크가 발생되죠. 실제로 과거 흐름을 보면 안도감이 커질수록 방향이 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리스크가 다가오고 있는지, 그리고 현금을 들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4대 지수 현황을 체크해 볼게요. 다우존스 이번 주 0.6% 상승했고 S&P 500은 0.9%, 나스닥은 1.6% 올랐습니다. 반대로 장기 채권은 1.3% 빠졌는데요. 주식은 오르고 채권이 하락하는 한 주였습니다. WTI 선물을 보면 지난주 94달러였는데 지금 다시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트럼프의 해상봉쇄 유지 발언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다시 높아졌고 미 중부사령부가 공습 시나리오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가는 자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따로 있죠.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 증시는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점입니다. 전쟁 리스크로 유가는 오르는데 주가는 상승한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비이상적이고 아이러니한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S&P 500을 보면 실적에 따라서 기업들의 승패가 확실히 갈렸습니다. 지수보다 더 크게 오른 기업들을 보면 힌트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구글이죠. 이번 주 12% 급등했는데요. AI 수요 폭증으로 매출은 22% 증가했고 순이익은 무려 81%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클라우드가 실적을 강하게 끌어올리는 모습이죠. 두 번째는 비자가 있습니다. 이번 주 6% 상승했는데요. 소비 둔화 우려를 실적으로 정면 반박했고 국경 간 결제가 12% 증가하면서 글로벌 여행 수요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12가 있는데요. 1분기 순이익이 2배 늘었고 비만 치료제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운자로와 젯바운드로 이번 분기만 128억 달러를 벌어들였는데요. 특히 주사제에서 먹는 약으로 전환되는 순간 접근 가능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기대해봐도 좋을 포인트입니다. 테마 ETF 바로미터를 볼게요. 섹터를 보면 정보기술이 신고가를 경신했고 에너지는 3.1% 반등이 나왔습니다. 가치랑 성장을 놓고 보면 모두 같이 올랐는데요. 대형 성장주랑 중형 가치주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배당을 보면 SCHD 신고가를 경신했고 VNQ도 0.7% 올랐습니다. 성장 분야를 보면 반도체랑 인공지능이 신고가를 경신했고 클라우드는 4% 올랐습니다. 혁신 분야는 로봇이 3.1%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빅테크와 고배당주의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볼게요. 빅테크는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이 아마존과 구글이 있고요. 반대로 크게 하락한 기업은 메타가 있습니다. 8.3% 떨어졌고 오른쪽에 고배당을 보면 UNH가 2.2% 상승했고 알트리아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등폭이 컸던 테슬라의 주가 차트를 보면 다행히 기존 하락 채널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쌍바닥이 형성되는 구간으로서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이 그대로 상승 채널을 연결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가 확인할 구간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주봉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작년 급락 이후에 지금까지 박스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주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박스권 상단을 터치한 상황인데요. 주가가 올라온 만큼 배당률이 내려갔죠. 현재는 2.39%까지 낮아졌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하면 360달러 구간은 더 이상 저항이 아니라 지지선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와 환율을 함께 놓고 볼게요. 이번 주 S&P 500이 0.9% 상승했고 환율은 0.2%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 계좌는 가만히 있었다면 0.7% 상승하는 한 주였습니다. 어느새 4월이 지나 5월이 됐죠. 지난달 자산별 성과를 보면 오일과 코인이 가장 크게 상승했고 주식도 10% 반등하면서 지난달의 하락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채권과 골드는 아쉽게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시장은 안전보다 수익이 나오는 곳으로 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방향이 바뀔지 지금부터가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번 주 순매수 1위는 SOXL입니다.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매도 1위도 SOXL이라는 거죠. 그만큼 반도체 ETF를 활용한 단기 트레이딩이 활발했다는 의미인데요. 지난주에는 인버스 비중이 높았는데 이번 주에는 완전히 반대로 뒤집혔습니다. 방향성을 맞추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순매수 1위를 차지한 반도체 ETF를 보겠습니다. 왜곡을 없애기 위해서 일반 상품을 가지고 왔고요. 4월 한 달 동안 쉴 틈 없이 급등을 이어가다가 화요일 하루 하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다시 다음 날부터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함부로 매도하면 안 되는 자리인 거죠. 손실을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습관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수익률을 보면 상위권은 중국 기술과 글로벌 성장 테마가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하위권은 미국 리츠랑 우주항공, 인프라처럼 금리와 직결된 자산들이 크게 밀렸습니다. 지금 시장은 금리 민감한 자산과 성장 자산으로 분리되는 국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식계좌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번 주 기사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3.75%로 동결되면서 벌써 3회 연속으로 동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2024년 5.5% 정점을 찍고 2년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하락 속도가 느리고 길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점점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죠.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왔습니다. 동결이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무려 4명의 반대표가 나온 건데요. 34년 만에 가장 많은 반대 의견입니다. 연준 내부가 분열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죠. 게다가 매파 의원 3명은 금리 인하 기대를 암시하는 문구 자체를 삭제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던 구간에서 그 기대가 점점 사라지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기준금리 전망을 봐도 그렇죠. 내년까지 금리 동결이 우세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핵심 변화를 살펴보면 파월 이후 워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졌고 인플레이션도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다시 열리고 있는데요. 다시 금리 변수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5월 15일에 종료됩니다. 이번 FOMC 연설이 사실상 마지막이었는데요. 그런데 의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연준에 잔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추가 인선 영향력에 견제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이대로라면 케빈 허시가 의장이 되더라도 파월은 내년까지 연준에 남아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 가능성, 그 기대는 한층 낮아졌고 시장도 유동성보다 실적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선별적 상승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이번 실적의 핵심은 한마디로 수익화에 있었는데요. AI에 얼마나 투자했는지가 아니라 그 투자로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가 시장 판단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테슬라는 영업이익이 늘고 마진도 개선됐는데 투자 규모를 역대급으로 확대하자 시장은 성장보다 지출 부담을 더 크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소와 메타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클라우드와 광고는 견조했지만 늘어난 캐펙스가 주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반대로 애플은 투자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CEO 교체를 통해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고요. 구글은 AI 실제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자 시장이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마존은 클라우드에 더해서 반도체 사업까지 힘을 받으면서 결국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분기 매출을 보면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메타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AI 투자를 2배로 늘린다는 소식에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도 같은 흐름인데요. 숫자는 좋았지만 투자 확대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투자금을 얼마나 회수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고요. 앞으로 실적은 이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추가로 빅테크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을 보며 흐름이 갈리고 있는데요. 이번 1분기에는 구글, 애플, 마소가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고 반대로 아마존, 테슬라, 메타는 매입을 소극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의 매입 규모가 상당했는데요.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건 그만큼 주가를 방어하고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는 기업들을 더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을 바라본 월가의 시선을 보면 엔비디아, 마소, 메타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메타는 최근에 조정폭이 컸던 만큼 현재 주가 대비 37.8% 상승 여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얘기가 나온 김에 S&P 500 기업 중에서 실제로 주주환원에 진심인 회사가 어딘지 살펴봤습니다. 어떤 기업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당연히 빅테크 기업들이 크니까 시가총액 대비 자사주 매입 비중을 봤는데요.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역시 금융주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싱크로니 파이낸셜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습니다. 금융주가 역시 전통적으로 주주환원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데 전체 1위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인데요. 자사주 매입 비중이 무려 12.6%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은 왜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나서고 있는 걸까요?
그 사실을 알려면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2년 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면서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면 엘리엇이 등장한 시점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저점이었죠. 25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그대로 2년 동안 그들의 활동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모습이죠. 그렇다 보니 주가가 어느새 40달러를 넘어서 50달러를 터치했습니다. 작년 말에 엘리엇이 분할 매도를 실행했는데요. 옵션과 수합을 포함해서 지분이 총 16%였는데 8.5%까지 낮아졌습니다. 절반 정도 매도한 거죠.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도 매도한 이유는 전쟁 이슈도 한몫했겠죠. 그렇다고 지분을 모두 매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엘리엇은 다음 행동을 취할 겁니다. 과연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어디까지 올려놓을지 관심 종목에 놓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실적을 보면 작년 3분기 대비해서는 꾸준히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매출과 EPS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분기보다는 다음 분기 예상치가 더 좋아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저비용 구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항공사죠. 여기에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투자에 나서면서 경영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자사주 매입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죠.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 사우스웨스트 항공입니다. 세 번째 기사는 ETF 소식인데요. 메모리 반도체 ETF로 자금이 폭발적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 상장 ETF는 보통 자금이 천천히 들어오는데 이번 경우는 완전히 예외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죠. 단 10일 만에 무려 14조 원이 몰렸다고 합니다. ETF 이름은 라운드힐 메모리 ETF로 티커는 DRAM입니다. D램이죠. 2주 전에 주간 브리핑으로 소개드린 ETF인데요. 자금이 들어오는 속도가 주가 상승 속도와 비슷합니다. 한 달 동안 무려 49%나 올랐는데요. D램에는 어떤 종목이 들어있을까요? 비중 상위 3개 기업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입니다. 말 그대로 글로벌 D램 3대장을 그대로 담고 있는 구조인데요. 이 3개 기업의 1년 주가 흐름을 보면 상승폭이 상당합니다.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직접 투자하기보다 이 ETF를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한 번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D램 ETF에 투자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AI 서버 확대와 HBM 수요 폭증으로 메모리 업황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늘어나면서 D램 가격이 격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에서도 마진율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D램 ETF가 투자하는 기업을 보면 앞에서 봤던 3개 기업의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그럼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굳이 D램 ETF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환전을 한번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오히려 로스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에는 변동성과 타이밍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 상장된 반도체 집중 ETF에 투자하는 겁니다. 테마별로 국내 반도체 ETF를 가지고 왔습니다. 퇴직연금과 IRP 안전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코덱스 ETF가 있고요. 반도체에 투자하면서 배당금까지 고려한다면 타이거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품으로 솔 ETF가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 비중이 높은 건 코덱스와 타이거입니다. 네 번째 기사는 미국 국가부채가 GDP를 넘어섰다는 내용인데요. 79년 만에 100%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위험이 나타날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의미 있는 흐름이 보이는데요. 1946년 108.6%를 기록했는데 현재는 100.2%까지 올라왔습니다. 1940년대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시기죠. 그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부채가 쌓였다는 점은 분명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당시에는 전쟁이 끝나고 지출이 자연스럽게 줄고 부채도 함께 안정화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이자를 갚기 위해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채가 스스로 줄어들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IMF는 2031년이 되면 부채 비율이 140%를 넘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미국이 천천히 파산하는 중이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데 시장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AI 때문인데요. AI가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낸다면 이 부채 구조 자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돈을 많이 찍어낼수록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의 돈도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옮겨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 기사는 소비자 심리지수입니다. 1978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주가는 좋은데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걸까요? 제가 그 이유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선 팩트체크부터 해보면 현재 S&P 500이 37% 상승했는데 소비자 심리는 마이너스 9%로 여전히 침체 구간에 있습니다. 시장은 미래를 반영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체감 경기는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증시가 좋은데 누가 주식을 갖고 있는지 보면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자산 상위 1%가 전체 주식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위 10%까지 합치면 87%까지 차지하게 되고요. 결국 나머지 90%가 들고 있는 비중은 고작 13%에 불과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 13%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은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상위 1%는 주식의 50%를 들고 있지만 하위 50%는 고작 1%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주택은 중산층의 비중이 좀 높죠. 즉 자산 증식의 핵심은 이미 주식으로 이동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참여 여부에 따라서 격차가 더 벌어지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유는 고소득층의 소비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상위 20%가 전체 소비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의 중심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서 기업 매출도 예상보다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극화를 K가 아니라 Z로 표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만큼 중산층까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산층은 외식을 줄이고 커피값을 아끼기 시작했죠. 저소득층은 팬데믹 지원금은 이미 소진했고 연체율도 20%를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고소득층만 소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시장에서는 럭셔리와 여행 소비가 성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은 오르는데 경제 지표들이 왜 안 좋게 나오는지 이제 아시겠죠? 주식과 소비자 심리의 격차가 현재 마이너스 46% 수준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말은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사람들의 체감 경기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지금 상승장은 모두가 체감하는 상승장이 아니라 일부 자산을 가진 계층만 참여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자산 상위 10%의 소비 비중이 40%를 넘었던 시기를 보면 공통적으로 큰 경제 위기가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더 극단적이죠. 작년부터 상위 10%의 소비 비중이 50%를 넘어섰는데요. 대공황, 닷컴버블, 리먼 사태 때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시장은 소수의 소비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높이 올라간 만큼 하락 또한 크게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주식을 팔고 현금으로만 가져가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내 계좌가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는 포트폴리오인지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날이 맑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 폭풍이 올 때 비를 쫄딱 맞게 됩니다. 다음 주 배당 기업을 보겠습니다. 5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인데요. 월마트, 화이자, 타겟, 델타항공, 스타벅스가 있으니까 배당 투자자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보면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죠. 주의 깊게 봐야 될 기업으로는 소프트웨어 분야는 팔란티어가 있고 반도체 분야는 AMD가 있습니다. 그리고 8일에 실업률이 발표되죠.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는데 실업률은 어떻게 바뀔지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건하우절의 명언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은 맞는다. 지금 일어나는 일은 낯설어 보여도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이다입니다. 흐름을 잘 파악하고 대응해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